네, 선거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 지사는 초호화 정관 방패로 재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황제 보석 논란에 선 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재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보도된 것을 두고 재벌이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고 이 불쌍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한 이야기도 나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을 포함해서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서 상당히 이제 재판에 대비를 한 모습인데요. 보니까 그 면면을 봤더니만 특수통 검사 출신도 합류를 했고 굉장히 이력이 화려한 것 같더라고요. 그 주로 이제 수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이번에 예. 영입을 했고 그 이전에 수원지검 이제 공안부장 출신들을 이제 예. 영입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수원지검 쪽하고 좀 그 인연이 단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재판 자체도 수원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수원 검사장이나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선임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검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 좀 낫습니까? 글쎄 뭐 호화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적어도 이 검사장이나 공안부장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검사로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의심하는 혹시 전관에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 네. 일반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은 특혜를 혹시 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건 뭐 일반 국민들이 철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특히 이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단독 사건이 아니고 그 부인과의 그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김혜경 씨 변호를 맡으면서 이재명 지사에 관한 것도 같이 의논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그렇게 사건을 맡기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치열한 법률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어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재명 지사의 첫 재판이 내년 초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핵심 쟁점이 아까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일 텐데 아무래도 어쨌든 법적으로 다툰 부분이 꽤 많이 있겠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친형을 강제 입원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그런 그 의료 보건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말하자면 보건 소송에 압력을 넣어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뭐 그런 취지인데 이재명 지사 쪽 주장은 그 당시 정신보건법 25조를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2주간 강제 입원시켜서 진단을 받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기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지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편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2주간 동안은 뭐 정신질환이 있건 없건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2012년도 대법원 판례도 하고도 어긋난다. 대법원 판례는 진단을 위한 경우라도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나서 예. 그다음에 입원이 가능한 것이 그런 진단도 받지 않고 무조건 강제 입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일어나는 시도지사에 의한 이런 입원 사람을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쭉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검찰 쪽에서는 법 이론상 또 대법원 판례상 가상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 아마 그런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뭐 정치 생명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포함해서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었는데 예.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많은 그 공직자들이 이제 기소되는데 100만 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유권자들이 뽑은 그런 그 당선자를 법원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편 친형 강제 입원 문제는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도 물론 1천만 원의 벌금이 있지만은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벌금을 선택하기 상당히 어렵고 아마 선처해 준다 하더라도 네.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이명박 지사의 그 정치 생명에 상당히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어제 그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했던 김혜경 씨는 이제 불기소 기처분을 했잖아요. 이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김영환 그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그 후보였죠. 경기도지사 후보였는데 어제 재정 신청을 한 그렇습니다. 3시경쯤에 냈는데 이게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은 처리가 원래 됩니까? 이제 검사가 불기소할 때, 그러니까 내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재판 해부 안 하면 고소한 사람과 고발한 사람은 고등검찰청에 원래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청에 다시 검토하는 건데 이 사건과 같이 시효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고등검찰 올라가고 하면 시간이 다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관해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검토해달라 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재정 신청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아. 그럼 고등법원의 이제 재판부가 그 기록을 좀 검토해보고 네. 이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했어도 법원이 봐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라 하면은 검찰은 그냥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공소 거예요. 제기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소가 제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를 지정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죠. 한편 법원이 보기 이거는 기소하기는 안 맞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재정 신청한 사람은 그 즉시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또 불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정지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오늘 1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불기소를 했으니 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르면 네. 이렇게 시급한 것이니까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그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좀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안 될 거를 이렇게 기소했을 때 보통 그렇게 재정 신청을 하지 않아요? 보통?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안 될 거를 기소했으면 그거는 이제 유무죄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검찰이 이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에 그렇죠. 사건을 재판에 안된 회부를 안 경우에. 하면 유무죄 자체가 법원에서 없으니까. 판단되는 것이 예.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법원이 기소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법 이론 상은 그렇습니다. 아.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고등법원 재정 담당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주제를 넘겨보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얘기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평소 좀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에게서 이런 논란이 있었죠.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는데 법정에서 이제 이 그 보석을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설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일단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2011년도에 구속됐다가 63일 정도 구속됐다. 지금 암이 3기다. 또 대동맥류도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이 집행 정지가 됐다가 보석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석방된 지 지금 7년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KBS 그 보도에 보면은 무슨 아파서 보석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술도 마시고 떡볶이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밖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보석 취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검찰도 이제 보석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내었는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취소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도망을 했거나 도망할 우려나 죄직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을 때나 예. 그다음에 이제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재판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이 그동안 뭐 공개됐던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어제 법정 출석 모습을 좀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떤 부분이 때문에?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끼친 게 죄송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을 기대했었을 텐데 글쎄 뭐 양복도 입고 뿔테 안경까지 썼습니다. 뭐 여론을 좀 의식한 걸까요? 그렇겠죠. 처음에 이제 구속됐을 때는 휠체어에 뭐 링겔까지 꽂고 했지만은 네. 또다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 이제 보도에서 보면은 멀쩡한 사람처럼 다녔거든요. 계속 꾀병 부린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정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암 환자의 경우에도 얼핏 보면은 정상생활 비슷하게 활동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정정을 하고 나온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자,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좀 보면은 7년 동안 좀 풀려나 있는 게 뭐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 보석 지정 조건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게 뭐 보석 장소인 집 또 병원을 벗어나서 음주 내지는 뭐 흡연 같은 거는 보석하기는 상관이 없는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에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한번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조건은 아마 안 들어있을 겁니다. 그건 뭐 너무 유치한 얘기니까요. 다만 이제 뭐 법원에서 부르면 바로 쫓아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딴 데 어디 가려면 허가를 받는데 그런 거는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우린 조건 어긴 건 없다. 뭐 재판 있으면 언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고등법원 재판이 세 번째 고등법원 재판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7년이나 끌어진 이유가 네. 지금 예전에 4년 6개월을 받았고 고등법원에 그렇게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횡령액수 계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등법원에 다시 해서 이번에 3년 6월로 깎아서 대법원에 보냈더니 대법원에서 횡령액수는 맞는데 조세 포탈 관련 법리가 또 잘못됐다. 네. 그게 또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시 재판을 해서 네.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 그런 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예. 최종 지금 선고된 형이 3년 6월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도 그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 이거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를 선고할 3년 때 이하인 거죠. 어. 해당되기 때문에 이호진 회장의 경우 3년 6월이라서 집행유예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실형을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네. 하여튼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간 흥미로웠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제 자신이 이제 뭐 떡볶이를 먹고 뭐 술집을 오가는 이런 모습들을 공개된 것을 보고 이게 뭐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요. 뭐 재벌이 떡볶이밖에 안 먹느냐, 뭐 불쌍하다는 이야기는 나는 들었다라면서 약간 이제 언론에서 공개된 거에 대한 약간 어떤 불쾌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예. 뭐 떡볶이 집에서 맥주 마셨는데 무슨 룸사롱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배우에서 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그거는 뭐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떡볶이 먹었다고 해서 보석허가 취소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담당 재판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냐 그걸 검토해서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 도망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할 염려도 사실 그동안 재판이 여러 번 있어왔기 때문에 새로이 뭐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결국엔 허가 조건 위반이냐 아니냐 네. 그것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정태원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배우 세력의 왜곡이라고 음모론도 주장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분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하니까 누군가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걸 뭐 꼭
꼭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마 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어땠어요? 그런 주장에. 글쎄요. 근데 모든 사건이라는 것이 다 자기가 이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면 항상 누군가 나를 함정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뭐 국회의원이 자기를 그렇게 한 거라는 그런 네. 얘기가 도는 모양인데 또 뭐 국회의원은 자기한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확인되기 확인할 어려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을 좀 보면요. 검찰은 현재 암 환자 200여 명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호진 회장에 대한 보석이 그야말로 몸이 아파서 그것만 보고 한 것이냐 아니면 변호인들 주장대로 뭐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라든지 뭐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한 것이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병을 이유만으로 보석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뭐 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저기 구치소에서 얼마든지 수용선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 이 회장한테는 좀 이전 회장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보석 이제 좀 취소 불리하죠. 여부에 왜 그런가 대해서. 하면 좀 그 아무래도 뭐 7년 동안 멀쩡하게 뭐 구속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구나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건 뭐 틀림없는 일이죠. 네. 이 보석 취소 여부는 바로 이제 나오는 건 뭘 오래 걸리지 않나요? 다음 재판 전에 아마 결정할 걸로 그 전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에 이어서 이번에는 목동 또 안산시에서도 파열이 되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4일 날 그 고향에서 대규모 그 열수송관이 파열이 돼서 네. 60대 한 분이 돌아가시고 20여 명이 다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엊그제 또 그 목동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규모는 적었지만 그렇습니다. 또 안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불과 한 열흘 사이에 계속해서 세 군데나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열수송관이 이런 파열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열수송관들이 이미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것이고 남방공사에서 매년 한 8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고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이 뜨거운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그렇죠. 압력이 올라가고 그럼 터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방공사에서 쭉 그 점검을 해봤더니 203곳이 이제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어떻게 점검을 했는가 하면 그 열수송관이 지나가는 위에 땅 온도가 어떤지 그걸 봤답니다. 아, 그래서 그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리로 뜨거운 물이 새거나 뭐가 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를 찾아서 이제 그걸 고치고 한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고향의 경우에도 뭐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사태까지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열수송관을 노후된 걸 바꾸고 해야 되지만 네. 또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미리 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인적 물적인 그런 결핍에서 온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일산 같은 경우도 밤 시간이었으니까 그나마 그 사고도 심각했습니다만 이게 아니 낮 시간이나 한참 출근 때거나 이랬으면은 뭐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어마어마한 볼수 피해가 있는 거 있었겠죠. 아니에요? 예. 그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100도씨가 넘는 물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상을 많이 입었고 심지어 차에 계시던 한 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인 그 사망과 상해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지금 목동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1000세대 이상의 난방도 끊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더운 물도 안 나오거든요. 예. 고향의 경우도 2000세대가 넘게 그런 피해를 입었고 그런가 하면 주로 이제 그 집단 주거지 아파트 쪽에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전국에 이것이 계속 터지게 되면 일반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생활의 불편함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까 그 뭐 김부겸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20년 이상 된 어떤
도시기반 시설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이게 그렇다면 20년 됐을 때 다 터지고 어쩌고 하면 이게 너무 위험한 거니까 차근차근 뭔가가 계획대로 정비, 예방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20년 갑자기 20년이 된 게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예. 20년 동안 누적된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것부터 의심스러운 것부터 그 챙겨야죠. 네. 똑같이 20년 된 거라도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만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난방공사 직원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재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글쎄 실질적으로 이제 집단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를 이게 들어 배상과 보상 개념이 또 다른 거죠. 배상이라는 건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배상이고 보상이라는 건 국가가 어떤 땅을 수용한다든지 한 것처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배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면 난방공사 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인해서 인한 손해가 피해이기 생긴 때문에. 것이니까 손해배상이 맞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실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 난방이 안 돼서 또는 그 뜨거운 물을 쓰지 못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그게 같은 쉽지가 거에서 않은 거예요. 오는 그런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건 이제 보상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그것도 부분인 거죠. 배상이죠. 배상이니까. 배상이지만 예. 과연 이렇게 뜨거운 물을 못 쓰고 한 뭐 10시간씩 하루씩 쓰는 경우에 얼마나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이냐.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법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높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낮게 보는군요. 예. 그런 점에서 지난번 KT 와이파이가 안 된 경우 예. 그거나 비슷하게 실제 배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